오늘은 중학교 2학년 문학 1주차 이별가라는 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얘들아, 이별이 뭐야? 헤어지는 거지. 슬퍼 벌써. 근데 보통 우리가 이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남자친구랑 이별했어, 이런 남녀간의 이별을 많이 떠올리죠. 이것만 해도 슬픈데, 그치? 근데 여기서의 이별은 이 남녀간의 이별을 말하는 것도 아니야. 뭐냐면 죽음. 죽음이라는 의미의 이별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살펴볼 박목월의 이별가입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 바로 구수하게 사투리로 시작을 하네. 뭐라카노, 니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보니까 저편 강기슭에서 니라는 애가 있어. 근데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라카노, 뭐라카노 두 번이나 말을 한 거겠지. 근데 다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강이라는 소재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랑 같이 배 타고 강을 건넌다, 뭐 요단강 건넌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기서도 강이 딱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즉 저편 강기슭이란 저승을 의미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조금 이해되기 시작해. 저승에서 네가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이승이 있는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치? 근데 이승이랑 저승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단절감과 거리감이 존재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안 들리는데, 심지어 바람이 불려서래. 강풍이 분다 저 멀리 있는 애한테 내가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바람이 빡 불어. 소리가 막 흩날릴 거야, 목소리가. 그래서 더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는 바람이 이 둘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쓰인다. 왜냐면 얘가 목소리를 더 흩뜨리기 때문이다. 뭐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은 대충 알겠어. 근데 계속 읽어볼게.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아,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이 이승과 저승의 개념이 맞았어. 처음으로 직접적인 키워드가 나왔네.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라고 하면 요 경계, 여기 경계 어디쯤에 있는 뱃머리에서 내가 여기 서가지고 내 목소리도 전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근데 화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 일단 뱃머리를 그려볼게요. 대충 요쯤 뱃머리에서 나도 상대한테 뭔가 말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소리도 바람에 날린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물, 내 목소리도 흩날려서 그냥 서로서로 지금 단절감,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답답한 정서가 느껴지지.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것만큼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어, 그치? 그래서 아까는 한 번 뭐라카노 했는데 이젠 두 번 곱하기 2가 됐네. 그리고 아래에 보면 3번까지 반복됩니다. 답답함이라는 정서를 고조시키는데 3번까지 반복하면서 이 2번, 3번 반복하면서 지금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겠고, 일단 다음 문장, 뭐라카노 다음 문장 읽어보자면 썩어서 동합밧줄은 사가 되기는데. 자, 동합밧줄, 얘는 동아줄 많이 들어봤지? 식물을 엮어서 만든 밧줄이야. 그러면 당연히 밧줄이기도 하고 튼튼하겠지. 맞아, 튼튼해. 밧줄은 애초에 튼튼하게 묶으려고 있는 용도인데, 그치? 근데 튼튼하지만 필연적인 사실,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썩는다. 영원하지 않아, 그치? 여기서 갑자기 동합밧줄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기서 동합밧줄은 인연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야. 인연이라는 것은 아무리 튼튼하고 결속력 있게 우리가 이어져 있다 쳐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개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이 맥락과 이어지지. 지금 저승으로 떠난 상대와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 인연이 끊어진 거 아니겠어? 그렇게 느껴져. 근데 다음 문장 한번 볼게.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비록 인연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끊겨지는 게 맞기는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원히 이별을 한다고는 서로 말하지 말자. 하직이란 영원한 이별을 고함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적어볼게.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으니까 인연이라는 건 언젠간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 영원한 이별이라고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기 때문이야. 자, 이 시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 나왔다.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아까 인연에 대해서 인연을 상징하는
말로 동아밧줄이 나왔지. 근데 인연에 대해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래.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 일단 우리 지금 여기 공간이 저승 여기 강기슭이었잖아. 이 추상적이라 쳐도 공간적 배경에 맞게 갈대밭이 나왔어. 갈대는 실제로 강가에 되게 자주 되게 많이 자라는 애들이야. 근데 뭐 갈대밭인지 뭐 쑥대밭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이라는 존재가 갈대밭을 건너는데 갈밭을 건너는 바람인데 뭐가 이렇다고? 인연은 이라고 했잖아. 아까는 인연은 언젠간 없어지고 썩 없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바람은 어떤 애야? 어떤 물리적 경계도 훅훅 넘어가는 성질을 가졌잖아.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갈대밭을 넘어가는 걸로만 표현했지만 어떤 경계도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인연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 이승과 저승이라는 경계도 넘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죽었다고 우리 인연이 끝 이게 아니고 삶과 죽음,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 인연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다. 몸은 헤어져도 인연은 이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문장 이후로 바람이라는 애의 의미가 변화해. 왜냐면 아까 처음에 기억나? 여기 1, 2연에서 바람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가 더 잘 안 들렸단 말이야. 방해물로 작용을 했어. 근데 여기서 인연을 정의할 때 바람, 그것도 잘 건너가가지고 넘어가는 바람의 성질로서 작용했지. 이때부터 바람의 의미가 변화하는데 그 말인즉 여기서부터 인연 혹은 바람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화자의 인식이 변한 거지 실제로 이승과 저승, 갑자기 이승과 저승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져가지고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라카노 안 들리는 건 똑같아.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지금 계속 따라온 맥락을 봤을 때 갑자기 너가 입은 옷이 흰 옷이다? 이거 뭐 의미하는 걸까? 수의, 죽은 사람이 붙이기 전에 입는 옷, 수의를 표현한 거지. 저승에서 보이는 너, 수의만 펄럭거리는 그 잔상이 보일 뿐 너가 하는 말은 여전히 못 알아듣겠어. 근데 여기까지는 계속 노라카노를 외쳤잖아. 그치? 근데 아래에서부터 조금 달라진다. 오냐래. 오냐. 이게 갑자기 상대가 뭐라 하는지 들려가지고 아 그래 하고 대답하는 걸까? 아니지. 안 들리는 상황은 똑같아.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 응답을 해준 거야. 죽음이라는 현실을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이승에서 나는 답답했어. 아 왜 상대와 단절이 된 거야.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잖아. 너무 답답하고 슬퍼 그리워 이랬는데 이제는 오냐. 이승이 아니면 뭐 어때? 저승에서라도 인연이 이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하는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근데 모라카노 한 번 더 나오네. 모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와 이거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파트랑 똑같네. 유사하겠지. 모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모라노 바람에 불려서. 모라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근데 아까랑 달라. 왜냐면 우리가 바람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한 걸 봤거든. 맨 처음에는 분명 바람이 우리 서로의 목소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쓰였지만 중간에 아니야. 바람은 어느 경계도 넘어가는 성질이 있잖아. 인연은 이 성질을 닮았어. 바람이란 이런 성질을 가진 매개체야. 우리 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에 불려서라고 하는 건 우리 둘을 이어주는 매개체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바람이 변한 게 아니고 이별에 대한, 인연에 대한,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시가 진행됨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을 바람을 통해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다들 문제 스스로 푼 다음에 들어줘.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뭐지? 3번.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그치? 계속 모라카노 하면서 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단절되어 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 그치?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정답은 4번이지. 이 글이 뭐였냐면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는 그 제일 중요하다 했던 문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 이승에서의 인연도 바람처럼 흘러가 버릴 것이라는 허무함?
아니야. 이 문장을 통해서 인연도 바람도 모두 경계를 넘어가는 성질이 있다는 걸 말해준 거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고요. 이어서 3번 풀어볼게.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보자. 그리스 신화에서 강은 사람이 죽을 때 건너는 공간으로 등장하며 우리의 민간 전설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문학에서 강을 건너간다는 뜻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치?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강기슭 저편 건너 강기슭에서 상대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막 이럴 때부터 저승으로 인식을 하고 해설을 이어나갔었어. 그러면 저편 강기슭은 저승이고 화자가 서 있는 곳은 이승이라 할 수 있겠군. 그치? 하직을 말자는 강으로 비유된 삶과 죽음의 단절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화자의 심리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겠군. 그치? 인연이란 삶과 죽음이란 동아밧줄과도 같아서 언젠간 썩어 사라져. 단절이 돼. 그렇지만 하직은 말자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3번 흰 옷자락이가 강 건너에서 펄럭거린다는 점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수위와 의미가 연결. 맞아.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여기 말줄임표에는 화자 역시 언젠가는 강을 건너 재회하리라는 생각이 담겨있는 것 같군. 그쵸? 원래는 이승에서 인연이 끊기니까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괜찮아 오냐 이렇게 하잖아요. 맞고 5번이 정답이겠네. 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강 건너편까지 도달할 수 없으므로는 일단 1, 2연에 맞긴 했어. 그랬었지. 근데 끊임없는 갈등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담고 있겠군. 도달할 수 없음에도 괜찮아. 이별의 정한을 초극하는 경지를 보여준 거지 갈등 속에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한번 가볼 건데 그 전에 시대 배경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시대 배경. 자, 이 당시 조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일제강점기가 터지면서 다들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일본이 농민들의 땅을 싹 다 빼앗아. 어떻게? 갑자기 토지 문서를 내놓으래. 그런 거 원래 없었거든. 근데 막무가내로 내놓아라. 그 문서 없으면 이 땅들 전부 국가 소유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대부분 토지들이 국가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소작농이 되어가지고 100을 벌어도 뭐 20밖에 벌 수가 없었어. 근데 생계도 유지해야 하고 이걸로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하는데 계속 일본에서 세금 많이 뜯고 토지로 괴롭히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이대로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향을 떠나는 조선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단 이 시에서는 배경이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 잡히는데 그러니까 연해주, 시베리아 쪽 실제로 다양한 국가로 많이 떠났지. 일하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다들 척박한 곳이었을 거야. 러시아 극동 지방만 해도 어때 얘들아? 겨울이면 몇 도인지 아니? 겨울이면 영하 2, 30도야. 진짜 추워. 근데 또 우리가 타국에 가서 과연 겨울에 뭐 따뜻한 데서 일하는 그런 꿀직업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지. 대부분 정말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들을 예를 들면 정말 추운데 산에 가서 나무를 베러 다녀. 또는 정말 추운데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기. 그 밖에도 뭐 여러 노동, 항만 노동이라던가 뭐 농사, 광산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는 우리 조국을 떠나서 러시아 가서 이렇게 빡센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나았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빡셌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타향살이하는 우리 민족들이 많았었다. 이 정도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제목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인 거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 볼게.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각집, 친척집도 아닌 집. 근데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대 배경에서 잡아봤던 것처럼 타향살이 하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다? 정착하지 못한 삶을 보여주지. 근데 그 다음 문장도 새드하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제목이네. 근데 어떤 밤이야? 최후의 밤이야. 돌아가신 날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침상이 없대. 우리로 치면 침대가 없다는 건데 이때는 뭐 온돌 바닥이 아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요도 없다. 찬바닥에 그냥 누워서 최후의 밤을 맞으셨다. 근데 이게 진짜 침상이 없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더 추상적으로 가자면 이
최후의 밤 마지막 순간조차 제대로 안식할 공간이 없었다. 제대로 안식할 공간 없었다. 낯선 곳에서의 초라한 죽음을 살펴볼 수 있지. 그 다음으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거는 제목이잖아. 여기서 풀벌레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 제목이니까 따로 빼서 좀 적어볼게. 일단 지금 시적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죽음의 상황이야. 근데 풀벌레 소리라는 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과는 아무래도 무관한 그냥 자연의 소리지. 시적 상황과는 대비돼 슬픈 통곡의 소리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오히려 죽음과는 무관한 소리만이 가득 채우는 공간이라 하면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가 도리어 심화되는 효과를 지녀. 그리고 플러스 어떤 효과도 있냐면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자식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라는 문장을 대신 넣음으로써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제된 표현으로 슬픔을 드러낼 수 있지. 일단 계속 볼게.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키워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주는 말도 없었고, 일단 노령이라는 건 늙은 나이가 아니고요. 노는 러시아, 령은 땅을 뜻하는 한자어, 러시아 땅을 다니면서까지 지금 아버지 얘기하는 거네. 애써 키워온 아들과 딸이 있어. 아, 정말 희생적인 아버지셨나 보다. 근데 한마디 남겨주는 말도 없었다?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이다. 이런 느낌을 내고 싶었던 거지.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죽음이 찾아왔구나. 일단 다음 읽어보면 아무을만의 파선도,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일단 이 알 수 없는 언어들은 뭐냐면 지명이야. 구체적인 지명이지. 알 필요는 없지만 설명하자면 얘는 러시아 극동지방의 한 도시이고 아무을만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바다 이름이야. 근데 이 바다에서 파선은 뭐야? 난파선. 바다에서 배가 부서졌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고난의 경험도 있으셨었고, 또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보내는 밤이란 얼마나 쓸쓸하고 또 추웠겠어. 설롱한 그날의 그 많은 날들의 밤들도 완전히 잊으셨대. 일단 첫 번째,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두 번째, 완전히 잊으셨어요. 왜냐면 죽음 앞에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의미가 사라져. 죽음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고, 고생했어요. 여기서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완전히 잊으셨어요 라고 하는 건 이 많은 고생의 나날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는구나. 정말 허무하다. 허무함의 정서를 찾아볼 수 있어.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얘는 뭔 말이냐면 그냥 지금 아버지가 경직되고 조용하게 누워서 돌아가신 모습을 표현한 거지.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누구 눈이겠어? 아버지 눈이지.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꽃봉오리는 꽃이 피기 전 이렇게 봉오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 근데 이게 피지 못했대. 활짝 펴야 되는데 개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 눈에 그냥 꽃이 가라앉았대.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아버지가 어떤 꿈이 있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꿈들도 못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이 문장을 읽으면 실제로 이 심상이 느껴지지. 정말 차갑게 손발이 식어가고 있다. 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산자와 죽은 자 입술은 다르죠. 당연히 죽은 자 입술은 어떻지?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고. 계속 보자면 때늦은 의원, 이미 돌아가셨는데 의원이 와서 뭐해, 그치? 이미 늦은 거지. 근데 의원이 와가지고 아무 손을 쓸 수 없으니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노인의 손으로 눈빛 희미한 빛은 고요히 사라졌다. 생명의 빛이 완전히 꺼졌다 라고 말을 해주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이겠죠. 머리맡에 엎드려서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극도의 슬픔이 느껴져.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아버지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 아까 봤어. 여기 맨 처음 1년에서 봤어. 반복했다, 그치? 반복은
반복은 곧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야. 여기서는 뭐가 강조돼? 시적 상황. 아버지의 초라한 죽음이라는 시적 상황이 강조되고 있죠. 그것도 최후의 밤도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었는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여기서 우리 화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서술한 부분은 그냥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는 개인적 이야기가 아니야. 단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처음에 시적 배경 설명해 준 거 기억나지? 그리고 여기 러시아의 구체적인 지명을 쓴 것도, 여기 나온 이 구체적 지명은 사실 우리야 뭐 모른다 쳐도 이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그냥 타향살이, 엄청난 그 타향에서의 고생, 절로 떠올려지는 지명들이었거든. 이런 시대 배경에서 타향살이를 했는데 비극적이게 타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은 결국 그냥 한 명의 일화가 아니고, 여기 문제에서 나오듯이 5번 손지 보면 일제강점기의 유인민의 삶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버지다 라고 되어 있거든.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 유이민의 뜻은 참고로 타향살이 하던 사람들을 뜻해. 그러면 일단 4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 시상 전개의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고로 객사는 방에서 돌아가신 걸 의미합니다. 정답은 2번인데 이연에서 구체적 지명 언급 이 얘기는 했어. 맞아. 근데 아버지의 죽음을 개인적 차원으로 그냥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틀렸습니다. 5번 기억은 아버지고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는데 4번이죠.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 인물. 틀렸고 6번 이연에 대한 설명. 이연은 여기 2번 반복했던 이 문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수미상관 맞아. 처음에도 썼고 두 번 썼어. 근데 아버지 임종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어딨어? 없어 그치? 딴 거 읽어보자면 시적 상황과는 대조되는 청각적 심상, 풀벌레 소리가 시의 슬픈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맞아. 그리고 뭐 자식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대신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절제된 표현으로 진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아버지의 임종 순간에 가득 차 있다고 표현한 풀벌레 소리에는, 풀벌레 소리는 원래 그냥 평소에 들으면 그냥 풀벌레 소리야. 근데 이 순간에 들리는 풀벌레 소리는 마치 통곡 소리가 연상되듯 화자와 가족들의 슬픔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5번 풀벌레 소리가 이 시의 지배적 심상이라 할 수 있겠군.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뭐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네, 그러면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